네. 이제 주제 의 평생학습 뿌리내림을 할 시간입니다. 디지털 디아스포라의 소외 문제 그리고 리터러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지원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부천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의 이성재 위원님, 네, 그리고 경기도 온라인 학습을 책임지고 계신 김동철 경기도 평생교육과 온라인 교육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부천시 사회복지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시고 계신 최종복 부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외의 탄생에 대해 이성재 위원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토론이라고 이야기가 붙여졌지만 사실 제 표현으로는 덧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발제들과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2021년 이후의 어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외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아비투스라는 책의 개념이 생각났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의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어떤 대화를 듣고 부모의 사회적 관계가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 디지털 소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보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그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 지식화하고 행동하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사람과 관계하는가가 실제 우리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미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 디지털에 접근하는가 못하는가도 아비투스와 관련이 있을 텐데 이 이후에 디지털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거나 습득하지 못하거나 이 차이가 앞으로 삶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학습에서의 이 디지털 접근이 더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원활하게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그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 아비투스가 변하면서 삶의 질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제안드려보면 이미 앞쪽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평생학습센터가 해왔던 것 중에 지역 곳곳에 배움의 공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각 통에 학습반디들이 파견돼서 조금 더 질 높은 학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부분들을 실제 디지털에 관련된 어떤 환경과 내용들이 채워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습득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조건들을 지역 곳곳에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김아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디지털 근육을 기르는 헬스장을 곳곳에 좀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인데 이제 학습 방법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강사들이 오시는데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가미해야 될 학습 내용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상황학습이에요. 이제 앵커드 교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실제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과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과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것을 실제 실천함으로써 실패하든가 성공 경험들을 축적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내고 성공 경험이 있다면 이것들을 향유하고 2기, 3기, 4기로 늘려가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하는 디지털 상황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걸 교육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학습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의무적으로라도
교육 콘텐츠 안에 혹은 전 과정 속의 한 단계로라도 블렌디드 러닝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건 이제 섞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 방법과 그다음에 이러닝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상호 간의 장점들 좀 융합한 교육 과정을 일부러라도 좀 만들고 구성해서 이 디지털에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처음엔 힘들어하겠지만 그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좀 넘나들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거라고 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학교나 대학이나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풍부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학습 방법을 어떤 학습 방법을 쓰고 이때 학습자의 태도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교육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하고 잘 연결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 조금 더 성공했던 경험들을 좀 추출해서 이 평생학습의 그 교육 과정에 좀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 역시 저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 반지나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을 활용한 학습 헬스장 이것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와 닿았고요. 그리고 상황학습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이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소외를 극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기해 주신 부분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평생학습 근육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철 온라인 평생교육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평생교육 팀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요. 그동안 경기도 지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실무적 경험으로 좀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사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화상학습을 이용한 온라인 평생학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 교환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좀 더 역량별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제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지금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매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리터러시라는 것이 새로운 뭔가 어떤 목적에 맞게 잘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것들인데요. 아까 김하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학습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그런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좀 배려나 그리고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 플랫폼 차원의 관점인데요. 교육 플랫폼은 기존에 보면 오프라인상에서 교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기능에 좀 국한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화상으로만 한다. 이것도 지금 대상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온 오프라인 그리고 화상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경기도 지식이라는 플랫폼에서도 화상학습 메뉴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강사라든가 아니면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각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시군이라든가 도내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회적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도민들 관점에서의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제공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지식에 지금 첫 번째로 게시되어 있는 컨텐츠가 백신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어떤 기전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 관점에서 그 제일 첫 번째로 걸고 그거에 대한 뭐 학습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게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그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기보다는 같이 그 광역 단위에서 협업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사나 학습자나 학습 플랫폼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그런 사용자들에게 좀 편의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변신이 될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듣게 됐습니다. 낯선 땅의 희망심기 디지털 평생학습 지지체계에 대해서 고강복지관의 최종복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정책 포럼의 이제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뭐 듣고 지금 같이 경청해 주시면서 여러 생각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선 주제 강연을 해주신 소장님의 얘기들을 듣고 같이 마을에서 같이 실천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덧붙인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같은 기간 동안 문해교육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에 소외되어 있거나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개입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디지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계층에 대한 개입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되어지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계층들에 대한 두드러짐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개입들이 이 포럼을 통해서 또 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눠진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사회는 뭐 디지털 사회라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발견되어지고 주민들 관계라든가 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활한 공간 안에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간의 협력적인 방안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곳은 배제된 문제이고요. 배제된 공간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그 배제됨을 저희들이 알고 좀 더 이분들의 취약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하면서 협력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앞서 기조 강연에서 한승희 교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배움은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그냥 지식 교육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활용 교육이고 동시에 응용해야 되는 학습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또 잠재적 가능성들에 대한 힘들을 길러주는 것들, 앞서 김한미 교수님이 얘기했던 학습 근육을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누가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마찬가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접근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 미디어기기에 대한 접근성들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지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능하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학습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적 차원에서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개입들이 특정 대상층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디지털 문제를 얘기하면서 항상 노년 계층에 대해서 대상층을 초점합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시긴 하죠.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중년층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동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자유롭게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습 자체에 대한 격차들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사실 디지털을 배제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했던 국어, 수학, 자연, 사회에 대한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초등학생 중에 글자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저희 현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삶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치부해버리면 항상 계속적으로 뒤처지는 것들이었고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입 방법들을 저는 마을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이 현장 마을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개발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앞서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주눅 들어서 햄버거 가게 갔다가 주눅 들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신문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가족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 학습을 통한 공동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활동들을 도와주고 줄 수 있는 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안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돌봄 활동가들을 조직해서 1대1로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학습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그분들이 1대1로 실시간으로 사람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학습권은 사실 정부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재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교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학습의 기초적인 매개체가 되니까 기기에 대한 개입들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집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접근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학습권의 격차도 심각하게 나눠집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체계들을 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교육 수준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장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리터러시죠.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거기까지 의무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키워내는 학습. 앞서 얘기했지만 디지털 사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소외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 부분은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개인에 대한 관심들은 커졌지만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들은 줄어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학습들이 인문학적 소양들을 키워내고 사회성에 대한 의미들을 키워내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을 안에서 같이 토론하는 문화로 키워질 수 있도록 사회를 구조하고 마을을 구조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치 평생학습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국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디아스포라가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에서 취약계층을 많이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그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습 기기를 뭐 제공해야 된다라든지 의무 교육이 확장돼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그 현장 마을에서 공동체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깊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포럼을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신 청중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22일부터 송출된 영상에 대한 사전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한승희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접속을 하지 못하고 계셔서요. 이 기조 강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길어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질문도 좋고 답변 내용도 좋아서 제가 조금 절반 가량으로 줄여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조 강연에 대한 사전 질문은 줌과 같이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교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학습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 교수자 친화적인 비대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성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달해 드렸더니 한승희 교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대답을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또 이제 강연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다고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와 상상력의 한계라는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째 기술적 한계로 예컨대 음소거 등과 관련된 음향의 문제는 여전히 민주적 의사소통 기제로서의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이 가진 한계입니다. 둘째, 이러한 기술적 문제와 별개로 비대면 화상 수업 앱을 설계하는 설계자들 머릿속에 교육 이퀄 교실 수업 이퀄 교사 중심이라는 사고틀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가 지정해줘야 하는 일방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 사이에 수평적 혹은 민주적 의사소통과 참여, 그리고 자발적 문제제기와 해결, 디자인 띵킹 등의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하되 학습자 중심성, 민주 시민성 등의 원리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 시민성을 전제로 한 교육은 문제제기, 참여, 문제 공감과 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최종적으로 집합적 지성의 구축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교육에서의 최종 산출물은 개별 개인들의 성취도가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하는지를 최종 산출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나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 활동체계는 실천과 성찰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디지털 수업 장면만으로는 실천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며 따라서 단지 부분적 성찰만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장이 되기 쉽습니다. 현재의 도구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가정들이 매우 단순하고 일차원적이어서 개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도구적 단순성으로 인해서 인간 소통의 복잡성은 의외의 지점에서 제한되고 축소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교수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탈중심화 네트워크 방식의 소통이라든지 플랫폼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의 위치 짓기와 사용자들과 연결하는 알고리즘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민주 시민성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은 늘 한계적 조건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실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창의적 방법으로 여러 제한적인 도구들을 조합하면서 새로운 시민지식의 공간을 비동기적으로 확장해 왔다면 최근의 비대면 화상 도구들은 제한적이지만 동기적으로 그런 소통의 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수님의 답변을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댓글창에 남겨주신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발제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의 이제 교수님과 연구원님께서 연결해 계신데요. 줌으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기 임경수 교수님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네, 네, 흥미로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교수님. 네네. 많은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할까요? 라는 거 하나 하고요. 대면이 아닌 비대면 학습의 장에서 경험, 의미, 얼굴의 상실 등과 같은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저는 이제 좀 서술해보고 싶은데, 제 옛날 기억에 그 처음 디지털 폰, 지금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디지털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 자식들의 집 전화번호를 일일이 이렇게 암호화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번은 뭐 큰딸, 뭐 2번은 큰아들 집, 3번은 뭐 셋째네 집,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1번만 꾹 누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일찍 썼거든요. 얼리 어답터였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앱스토어에 가서 카카오톡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려받고 로그인하고 친구 맺기를 하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네,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죠. AI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이 처음 갖게 된 바깥의 뇌, 외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밖에 있는 뇌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 AI 스피커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물어보면 마치 우리 뇌에서 기억을 인출하듯이 정보를 제공하죠. 바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저는 절차적 지식이 중요하다.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뭐 보통 산업혁명, 농업혁명 얘기할 때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처음 농사를 지을 때 도구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증기나 전기가 개발이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계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했듯이 오늘날과 같은 지식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지능,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넥티드 날리지, 연결 지식이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전 세계는 마치 슈퍼 컴퓨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전통적인 시대 구분으로 BC, AD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글 이전의 시대와 구글 이후의 시대. 그래서 BG와 AG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그 무한에 가까운 정보와 지식,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나의 명제, 즉 내가 아는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보다 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더 많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걸 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끌어와서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AI 시대에 우리의 학습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학습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행동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경험, 의미, 얼굴의 상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새로운 디지털 교수 학습 테크놀로지가 좀 빨리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요즘 보면 에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제가 봐도 새롭게 이 디지털을 통해서 경험이나 의미나
또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험과 행동을 콘텐츠화하는 거, 또 온라인에서 삶의 의미를 사유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정책 또 사업들이 창발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발제문 들었던 것보다 질의응답하니까 훨씬 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분야인데요. 김하미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유, 댁에 계신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즐겁게 배우면서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김하미 연구원님께도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건강한 디지털 학습 근육을 키우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수자가 경계해야 될 요소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고보와 같이 사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만 습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 편향된 자료를 제공하면서 시각이 좁아지는 현상을 유발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디지털 격차나 정보 격차를 이야기할 때 대개는 학습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수자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장님께서 주신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 보신 교수자들은 다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 시스템에 적응해서 학습을 완성시키는, 교수를 완성시키는 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1시간에 전달했던 내용보다 1.5배 정도에 달하는 내용을 막 속사포처럼 풀어내고 그런 식의 딱 진짜로 일방적인 강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게 강사나 교수자가 아니라 운영자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학습 공간에서 경험했던 그런 교수 학습을 재현하기 위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되게 좋은 포인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면서 훨씬 더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이 줌이라든지 어떤 원격 플랫폼의 안에서 또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교수자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발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실은 각 미디어 플랫폼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행동 유도성, 어포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 한승희 교수님이 아까 기조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화상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음소거 하세요. 이제 말할 사람 한 사람만 발언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학습이 가능할 것인가를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 플랫폼이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른 플랫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해야 될까? 이런 내용까지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고보에 관한 질문인데 사실은 발제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자료집에 제가 실어놨던 것 같습니다. 고보는 저희가 왜 SNS를 쓰다 보면 저희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주로 친구를 맺고 팔로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버블 안에 갇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보는 MIT에서 그 시빅 웹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SNS였습니다. 그래서 SNS 친구 맺기나 내가 받는 뉴스피드를 결정할 때 만약에 내가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의 몇 퍼센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혹은 뭐 내가 여성이라면 남성 몇 퍼센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동양인이라면 뭐 백인이라든지 다른 인종 몇 퍼센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터링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SNS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것이 문을 닫고 없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이용자가 그만큼 SNS에서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주지 못했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 대한 대답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생활하고 학습하는 이 플랫폼,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여기에 갇히지 말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토론해 주신 그 내용에서 말씀해 주셨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소외계층이 어디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돼서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을수록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질문을 해주신 사전에 질문해주신 질문자께서 이 지금 라이브를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고연령층의 특성에 맞는 학습 공동체의 요소는 무엇인지, 구성원으로서 학습 공동체를 위해 지향해야 할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하고, 관계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관계가 단절될 때 공동체의 단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학습 공동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좀 제 발제 내용이라기보다는 학습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학습 네트워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연령 친화적이고 세대 친화적인 그런 또래 튜터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방식은 1:1 맞춤형 아날로그 방식을 많이 차용하겠다라는 것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자가 말씀하신 고령자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합의한 어떤 원칙과 그 원칙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또 솔선수범하는 리더, 또 리더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그런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층은 살아온 세월만큼 자신의 인생의 철학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좀 그것이 말랑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연령층에 대한 이해, 성찰과 함께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좀 앞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경청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토론자들에게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토론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콕 집어서 이성재 선생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시민성 교육이 가야 할 방향으로 모든 이들이 학습자이자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민성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 지역사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2015년이 아니라 2015 교육과정에 보면은 그 과학 정보통신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융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교육이 저는 성인 교육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청소년들에게는 메이커 스페이스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이 미래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렇게 치면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각 계층,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성별, 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전체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전체의 문제를 봤을 때 개인의 문제가 상실되지만 개인의 문제를 보면 전체의 문제는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야기 발굴단처럼 각 개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내용을 갖고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이제 가상으로 말씀드리는 메이커스 스페이스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것에 과학기술 기기가 있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공간을 누가 만드냐라고 했으면 당연히 지자체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만든과 동시에 만드는 목적은 성숙한 시민을 길러낸다라고 본다면
그 성숙한 시민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내용들을 지자체가 충분히 수용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의 삶을 바꿔낸다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들이 좀 원활하게 시민들의 역동 속에서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런 역동이 있는 그 학습,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네, 역시 그 시민 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평생학습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습득 능력이 다르다 보니 혼합형 학습이 불가한 집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플랫폼 사용이 불가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이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김동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학원에서 보면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고르는 것처럼 그 교육 내용을 설계를 할 때 그 디지털 학습 가능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해서 좀 측정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혼합형 학습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대면을 혼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날로그 세대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초반에는 대면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고 그게 또 좀 익숙해지고 이론적인 교육만 필요하다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잘 전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라든가 뭐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플랫폼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 허들을 좀 낮추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학습 이력을 남기고 운영 주체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남기려고 하는 실적을 뭔가 계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교육 대상자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뭐 URL이나 지금 줌 접속 URL 공유하듯이 접속하기 위한 방법들을 뭐 영상으로 그 URL을 전달하는 뭐 그런 형태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글쎄 그 혼합학습이 블렌디드 학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참여자의 기관의 성과를 생각하지 말고 참여자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고강 종합사회복지관 최종국 관장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디지털 분야를 의무 교육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분야의 확장과 초등학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 막내 막둥이가 작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아이가 뭐 작년 코로나도 겪고 그동안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 같이 학부모로서 같이 참여하면서 보면 디지털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교육청에도 확인해 보고 교사님 통해서 문의해 봤을 때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 1회 정도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코딩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방과후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좀 많고요. 뭐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되어지는지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무엇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초 문해교육을 지역에서 현장에서 할 때도 보면 초기에는 글자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생활문해로 영역이 확장이 됐죠. 그것처럼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또는 디지털 기계를 그냥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보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참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그것이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활용되어질 수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응용 학습이고 활용 학습입니다. 디지털 사회는 그것이 이제 무한한 경쟁력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학습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한 지식과 기술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저희는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작은 도서관에다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책 출판되어 있는 책의 한계점들에 대한 얘기예요. 도서관은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개되어 있고 출판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그 선배 연구자분들이 공부했고 뭐 연구했던 논문들이라든가 저술들을 좀 보고 싶지만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학교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밖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정보 자체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우리가 대학교 도서관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마을에서 지자체단에서 같이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장애가 없도록 만드는 것.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가상 그 사회 안에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장애 없이 누구나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을 안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디지털 시민 의식들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뤄야 되는 전반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질문들은 계속 있지만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을 좀 많이 초과를 해서요. 임경수 교수님이나 김하미 연구원님하고도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포럼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고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발제와 토론자 모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많은 질문, 좋은 질문 해주신 청중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